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현실을 한마디로 고발하는 그림이죠. 무능한 정치인들, 혁명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동력도 상실되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우리가 목을 쳐야 되는 홀로페르네스는 바로 카톨릭과 교황이다. 지금 교황의 목을 쳐서 우리 개신교가 승리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유희나 여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이게 좋은 정부의 그렇죠. 역할이잖아요. 네, 위즈덤 칼리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명민준이고요. 이전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아트앤라이프로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한번 모셔보죠. 전원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술 제가 아예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저에게는 편안한 상태입니다. 뭐든지 관심은 다 많은데 예. 잘 몰라요. 예,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데이트할 때도 한남동에 있는 거 뭐죠? 그 역사박물관 그런 데 있잖아요. 용산인가?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아, 국립중앙박물관. 예. 아, 이름도 모르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관심은 많은데 막상 가도 막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 아트앤라이프 컨텐츠를 좀 많이 접하면 그런 지식도 좀 쌓일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를 가도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에는 사실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또 사실 예술에 대한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걸로 석박사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즐겁게 공부를 하시고 또 미술관이든 콘서트든 또 이렇게 보시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 가치인가라는 거 느끼고 또 내 삶을 더 즐겁게 하고 또 삶이 요즘 다들 팍팍하고 힘든데 그런 팍팍하고 힘든 삶에서 조금의 즐거움과 또 이렇게 반짝이는 행복을 찾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요게 예술에 접목됐을 때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아트앤라이프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 또 이 콘텐츠가 바이럴하게 퍼질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술과 정치. 정치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예술과 정치는? 그렇죠. 제가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80개 정도의 강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술과 정치를 그 80개에 잘 안 풀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다른 좋은 이야기도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찌 보면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정치라는 현실 참여적인 주제를 어떤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술과 정치가 완전히 상극인가 상관이 없는가라고 물으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정치가 그 부분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나 정치라는 건 인간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술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작업 사이에는 분명히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수 예술은 정치 같은 현실적인 주제와 멀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좋은 게 아닌가. 정치적인 그런 이념을 담고 있는 예술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예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말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가들은 그들이 예술가이기 이전에 시민이었거든요.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근대 사회로 전진하면서 점점 시민들은 현재의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앉지 않게 됐는데 예술가도 한 명의 시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 네. 이 그림 사실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아무튼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죠. 예. 이 그림이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성이죠. 이 가슴 덜렁덜렁 흔들면서 뛰고 있는 네. 누구냐 이 여성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한 명의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프랑스라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프랑스는 잔다르크 이래로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국가를 젊은 여성으로 상징을 해요. 마리안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안느라는 젊은 여성이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 역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시민군이 쓰던 모자예요. 모자를 쓰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모자를 쓰고 있죠. 예, 머리 위에 뭔가 모자가 지금 겹쳐져 있어요. 그녀는 지금 깃발을 들고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시민군을 이끌고 파리 시내를 달려갑니다. 이 상황은 1830년 7월 혁명이에요. 그 7월 혁명에서 이 샤를 10세의 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봉기를 했고 지금 보시면 맨 왼편에 노동자 가운데에 뭔가 학생 같기도 하고 좀 잘 차려입은 시민 네. 이 맨 오른쪽에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정부군에게 무기를 탈취해서 바리케이트를 쌓기 위해서 파리 시내를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굳이 이 여성이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뛸 이유는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실 텐데 그 비너스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전주의 미술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완벽한 여성, 아름다운 여성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뭐 이런 비너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전적인 가장 어떤 아름다운 미인의 대명사인 비너스와 프랑스 혁명의 상징, 프랑스의 어떤 프랑스를 상징한 여성 마리안느를 겹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가가 이 여성을 창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 그림과 무언가 주제 자체가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런 주제인데 저렇게 나체를 드러내는 거 일부지만 나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불편해하는 시각은 프랑스에서 저 화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닌 겁니까? 고귀한 여성? 여신? 이런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의 상징으로 그림 속에서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거부감이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어떤 신성함을 상징하는 여성이니까. 여성성. 거니까. 예. 오히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불편했던 거는 그렇게 신성함을 상징하는 조국을 상징하는 여성이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라는 부분일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살롱전에 출품되었을 때 살롱전 심사위원들이 그림을 그린 들라크루아에게 대체 이 생선 가게 아가씨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이 장면은 리얼한 혁명의 그 현재형이고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정부군들이 시민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네. 그들은 지금 무기도 뺏기고 이 정부군이 갖고 있던 무기를 시민군이 다 탈취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죽은 병사는 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성과 죽어 넘어진 정부군의 시체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혁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숭고할 수 없다. 혁명은 우리가 피 흘리면서 적을 싸워서 적을 넘어뜨리고 적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기를 뺏어서 옷도 뺏어서 바리케이트를 쌓고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 하는 유혈 사태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혁명과 현실 혁명 사이의 괴리감이며 우리는 지금 현실 혁명 그 안에 있다. 아직 우리는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국기를 보면 다른 옷가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색채가 되게 밝은 것 같은데 그것도 선명했죠.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채야 할 겁니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죠. 이 삼색기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었고 왕정이 복고된 후 그러니까 1815년에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진 후에 프랑스의 왕정은 사형당한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이으면서 왕정이 복고되거든요. 네. 복고된 왕정 정부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1830년 혁명에 15년 만에 금지된 혁명의 상징 삼색기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깃발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야 했을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나 무언가 영웅이 되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 여성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특정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자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특정 살아있는 통치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프랑스에서는 누가 특정 통치권자 영웅이었나 하면은 계속 남자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웅이 나폴레옹이겠죠. 아하.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 혁명의 혼란에서 스스로 이를 이제 황제로 옹립해서 1804년에 프랑스의 정치 체제를 제정으로 바꾸고 본인이 즉위해서 나폴레옹 1세라고 본인을 명명했고 많은 전투에서 유럽 국가들을 그 패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지만 결국 본인도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졌고 영국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죽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 많은 군주와 뭐 교황과 영웅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영웅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하. 여성은 이제는 민중이 영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여성은 존재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여성은 한마디로 프랑스 민중 그 자체예요. 특정한 영웅이 우리의 혁명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민중의 힘에 의해서 혁명이 완수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림은 근대의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 전까지는 뛰어난 영웅이라던가 뭔가 한마디로 위에서의 힘이 혁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위에서의 힘이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싸워서 혁명을 완수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 그림은 엄청 자주 봤고 모두 다 아실 그림이지만 그 안에도 정치적인 상징이나 그런 의미나 그런 예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네요.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1830년에서 32년 사이에 그려졌는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됐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혼란의 와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나타났으나 나폴레옹 역시 프랑스 제국을 건설하겠다면서 프랑스 병사들을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가 본인도 1815년에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1815년에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1789년부터 1815년까지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는데 프랑스가 얻은 거는 왕이 루이 16세에서 루이 18세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인들은 마음속 깊이 패배감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긴 세월 동안 거의 뭐 20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난 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1830년 혁명도 일어났겠죠. 이 그림이 일종의 낭만주의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림이기도 한데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들라크루아에게 상당히 영향을 준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화가가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메두사호의 뗏목은 사연이 있는 그림이에요. 1816년 7월에 메두사호라는 프랑스 상선이 서아프리카 세네갈 인근 해역에서 이제 난파합니다. 150명이 넘는 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선장이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의 선원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149명의 일반 승객이 살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13일 후에 이 뗏목이 발견되었을 때 149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5명 뿐이었다고 해요. 130명 넘는 사람들이 기아와 그 목마름 속에서 굶주리면서 죽어갔고 살아남은 사람은 안 죽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인육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난이 있었고 그 재난을 제리코가 이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에서 그렸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애타게 구조를 외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지금 지나가는 배를 보고 막 흔들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구조 요청을 애타게 하고 있지만 구조 요청은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밑에 있는 뗏목 밑에 실려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기아에 지쳐서 죽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신체들이 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 건장한 신체를 화가가 어디서 보고 그린 건가 하면 미켈란젤로 역의 최후의 심판에 있는 이런 신체에서 보고 그린 겁니다. 미술관에서 사실 이런 그림을 봐도 어우 이런 느낌이 들면서 굳이 왜 이런 것을 그림으로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도 결국 혁명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좌절감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뭐 왕정이 폐지되고 뭐 난리를 쳤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예술가들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이 그림으로 표출된 건데 현실을 한마디로 고발한 그림이죠. 무능한 정치인들, 혁명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혁명의 동력도 상실되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구나라는 느낌. 많은 경우 현실 정치에서 혁명은 결국 원점으로 리턴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 표출이 된 것이고 이 그림이 그러면 왜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고 그렸나?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그려질 무렵에 유럽이 큰 혼란을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란이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아니 종교와 정치는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1500년대의 종교와 정치는 사실 한 몸이었습니다. 교황이 세속군주, 굉장히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세속군주 중에 한 명이었고 교황이 로마에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서 교황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고 그래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았고 그 면죄부의 판매에 대해서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그 면죄부를 사서는 안 된다.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신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개적으로 교황에게 반기를 든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 유럽은 사실상 하나의 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후에 교황보다 더 큰 권력이 각국의 군주가 되면서 유럽 각국들이 쪼개진 겁니다. 종교개혁은 어찌 보면 일종의 정치적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왜 거기서 중요한가 하면 미켈란젤로는 심정적으로 개신교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예술가였거든요.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1564년에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놔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미켈란젤로의 무덤이 지금 피렌체에 있는데 왜 로마에서 죽었는데 무덤이 피렌체에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피렌체 메디치가에서 죽은 미켈란젤로의 시신을 로마에서 훔쳐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뭔가 종교와 정치, 예술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가운데에서 우람한 몸의 예수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손을 내리면 이제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되는 겁니다. 지금 왼편에는 부름을 받아서 들려 올라가는 영혼들. 오른편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고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사탄의 천사와 의로운 천사들이 이 영혼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가운데에서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등장하죠. 지금 여기에 예수, 마리아가 있고 이 예수와 마리아를 둘러싼 사람들은 성인들이고 왼편 위에는 십자가, 오른편에는 예수가 채찍질을 당했을 때 묶여있던 기둥을 천사들이 다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바티칸에서 보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이 굉장히 장대한데 대체 왜 아름답지 않은가? 여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죠. 그림에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네요. 이 천사들도 이렇게 우람한 체격의 남자들로 헬스장 열심히 나갈 것 같은 그렇죠. 보통 천사는 중성이거나 아주 여성적인 남자로 그려지거든요. 미켈란젤로는 명백하게 천사를 다 남자로 그렸고 남성적이고 등에 날개도 없고 그렇네요. 천사는 등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등에 날개도 없고 그 남자들의 모습도 아름답다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지금 최후의 나팔을 부는 이 천사들의 표정을 보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천사들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죠. 그리고 왼편에는 천국 올라가는 명단을 든 천사, 오른편에는 지옥 떨어지는 명단을 든 천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뿔난 어떤 그 존재가 사탄의 천사거든요. 근데 천국 올라가는 명단과 지옥 올라가는 명단의 부피를 보면 지옥 떨어지는 명단이 한 30배는 더 두껍습니다. 그렇네요. 책도 더 크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지옥 가는. 다 지옥 갈 거야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 1500년대 70이 다 되어갔다면 지금의 80이나 90
그렇죠. 비슷한 엄청 장수한 거. 그렇죠. 나이니까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미켈란젤로는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적으로 분명히 개신교가 맞단 말이에요. 자신은 교황의 예술가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도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심정적인 거를 다 저 그림에 표출한 심정적인 거예요. 불안, 두려움, 불편함, 마음속의 불편함. 이게 세상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잖아. 세계가 지금 똑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신이 섬겨야 될 사람은 자신의 군주는 교황인데 교황이 잘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절대 군주제니까. 그렇게 항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귀족도 아닌 일개 장인인데. 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예술로서 표출을 한 거군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지금 너희는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저 그림을 처음에 딱 이렇게 선보였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내적으로 저렇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나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얼추라도 눈치를 채요? 아니면은 잘 그렸네, 멋있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을 때 SNS에 뭔가 그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SNS에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네. 그러면 모호하게 쓰겠죠. 모호하게 쓰지만 야, 내 마음이 이런데 니네가 좀 알아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줘. 이렇게 쓰겠죠. 화가의 메시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장대하고 멋있게 잘 그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그림을 뜯어보면서 지금 화가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누구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죠. 야, 미켈란젤로가 이번에 이런 그림 그렸는데 진짜 교황한테 불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통일성이 없음, 산만함, 불길함 같은 것들의 와중에 여기 지금 이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들 중에 오른편에 이렇게 성 바르톨로메오라는 성인이 보이는데 이 성인은 산채로 자기의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방식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피부 껍질을 들고 있거든요. 이 피부 껍질의 얼굴이 미켈란젤로의 얼굴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 바르톨로메오의 얼굴과 피부 껍질의 얼굴이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대머리에 흰 수염이 성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피부 껍질 속의 얼굴은 짙은 잿빛 머리와 잿빛 눈썹이고 수염은 없잖아요. 네. 이 얼굴이 실제로 미켈란젤로 얼굴과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있는 강렬한 불만과 갈등의 간접적인 표현이겠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다시 말하지만 전제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한마디 말만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가 언젠가 하면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에 왕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일개 시민이, 일개 평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도 언급이 불가능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근대가 지나서야 목소리를 시민들이 낼 수 있었고 이때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 함의가 그림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너무 불만이고 니네는 다 지옥에 갈 거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이제 토하려고 했던 거죠. 정치적 표현, 정치적 자유를 위한 갈망 이런 거를 예술에 녹여내고 우리가 그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지각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 소수는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있는 공감대를 화가와 느꼈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점점 그 세계는 쪼개지게 되고 사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자체는 물론 교황청의 전횡과 사치와 부패에 대해서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시작되었지만 이 종교개혁은 점점 더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이 쪼개지게 되는 원인이 돼요. 이 루터가 95개조 의견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였는데 95개조 의견서가 이제 빠르게 인쇄본이 되면서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이 1500년대 초반에 독일에 3000곳의 인쇄 공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인쇄 공방에서 95개조 의견
연서가 인쇄가 돼서 한 2, 3년 만에 3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면서 루터의 사상이 계속 독일어권에 퍼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SNS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격세지감이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SNS라는 것이 없는 세계를 상상조차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아주 15년, 20년 전만 해도 SNS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가 언론, 신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언론, 신문은 인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습니까? 1500년대 초반에 루터 시대에 루터의 이야기, 교황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일개 신학자가 대항한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퍼졌나 하면 네. 바로 인쇄술의 발달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고 또 독일어권 바깥으로도 이제 종교 개혁이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군주들은 개신교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의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네. 그 첫 번째 아내인 스페인의 아라곤에서 온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네. 앤 볼린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교황청이 그걸 용인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카톨릭에서 이혼은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사실 당시는 스페인이 영국보다 훨씬 더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교황청은 스페인 편을 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교황청이라는 그 조직이 과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권력지향적인 조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헨리 8세의 이 초상을 보면 네. 이 딱 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자비한 성격이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노회한 어떤 군주의 얼굴입니다. 실제로 이 헨리 8세는 6번 결혼을 해서 2명의 왕비는 참수하고 2명과는 이혼을 했어요. 6번 결혼해서 네, 예. 부인을 2명을 참수를 네, 했다고요? 예. 첫 번째 결혼은 아라곤의 캐서린과 했는데 이혼했고 두 번째 결혼은 엠블린과 했는데 엠블린은 처형했고 세 번째 제인시모와 결혼했는데 제인시모는 아들을 낳자마자 산용열로 죽었고 네 번째 클레이브스 공국의 앤 공주와도 이혼했고 다섯 번째 결혼인 캐서린 하워드는 또 간통죄를 명목으로 참수했고 여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파는 헨리 8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와, 저 정도면 일생의 결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결혼한 거예요. 우와. 아들을 한 명밖에 얻지 못했고 이 두 번째 결혼해서 앤 볼린이라는 여성과 1533년부터 36년까지 살았는데 네. 그 시기가 딱 3년이라고 해서 이제 천일의 앤이라는 고전 영화가 나왔죠. 그 앤 볼린이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요는 그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헨리 8세는 교황청과 스스로 교황을 파문하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은 카톨릭에서 이탈하는데 지금도 영국의 군주가 형식적이지만 영국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수장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영국의 군주가 성공회의 수장이죠. 이렇게 해서 영국이 그 카톨릭이라는 강력한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려진 그림이 대사들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이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자랑하는 그림인데요. 요 대사들, 요 사람이 장드 댕트빌이라고 당시 영국에 있었던 주 영국 프랑스 대사예요. 프랑스는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 댕트빌은 본국으로부터 영국이 카톨릭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일개 대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댕트빌이 런던에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조르주 드 셀브라는 자신의 친구인 주교가 프랑스 왕의 친서를 들고 이제 영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사, 이 사람은 일종의 전권 특사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이 헨리 8세 궁정화가였던 홀바인 2세 한스 홀바인 더 영거가 이 장드 댕트빌의 부탁을 받아서 두 사람의 초상을 그리게 되는데 이 초상에서 홀바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지구본이 보이는데 네. 지구본에서 보이는 영토가 프랑스 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밟고 있는 대리석의 무늬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대리석 무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영국 땅에 있지만 네네. 그들의 땅은 프랑스다. 원래 조국은 프랑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천구이라던가 뭐 나침판이라던가 뭐 류트라던가 찬송가 책이라던가 다양한 물건들을 이중탁자에 쭉 배치해 놔서 네네. 지금 두 사람이 젊고 딱 봐도 지금 모피 단비털이 달린 옷을 네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다라는 이야기죠. 두 사람은 나이가 사실 젊었어요. 29살, 25살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20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문가의 자손들이고 부유하고 젊고 이런 당대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림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책에 간지가 끼워져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류트가 있는데 류트에 줄이 하나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책 간지가 끼워져 있는 책은 대수책의 나눗셈 부분에 간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고국인 프랑스와 이들이 발을 딛고 있는 영국이 모종의 이유로 나누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종교다. 종교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그림을 읽으려면 그림을 그린 사람도 머리가 좋아했고 그림을 보는 사람도 머리가 좋아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 영국과 프랑스가 종교 개혁의 와중에 지금 대립해서 영국은 카톨릭에서 이탈하고 프랑스는 카톨릭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문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야 지금 니네 나라에 큰일 났어.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상징을 통해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눈 밝은 사람은 알아봐라. 저거 밑에는 뭐예요, 교수님? 요거 궁금하시죠? 이거 뭔가 지금 막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접시 같은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이 그림을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 이 그림의 길다란 모양이 해골로 보여요. 해골이죠. 예, 아나모르포시스. 외상법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원근법의 한 형태입니다. 아, 저 끝에가 한 45도 각도로 쳐다보면 해골이다? 네네. 왜 저걸 저렇게... 이렇게 젊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 보고 진짜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저 대사들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그냥 초상화처럼 그림 같은데 옷의 질감을 보면은 굉장히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저 가운데 있는 그 물건들도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그런 느낌 그리고 뒤에 배경도 그렇고 아래 저 바닥도 약간 화풍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또 밑에는 사진처럼 해서 45도 각도로 쳐다보면은 저게 해골이다? 저 때 당시에 저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과 환상과 어떤 종교적인 열망 모든 것을 한 장에 넣으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화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인 장면으로 계속 연결돼서 할 수 없고 한 장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함축적으로. 이들의 국가와 어떤 이들의 인물 사이에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갈등, 이들의 젊음과 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멀지 않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한 묘사, 이런 의상의 자세한 묘사는 이 당시에 사진이 없었잖아요. 화가들에게서 이런 사실적인 극도의 사실적인 테크닉이라는 것은 화가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기본적인 스킬이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십자고상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죽음의 두려움, 공포 앞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신앙뿐이다. 라는 지극히 유럽적인 그런 결론도 그림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종교가 정치였고 그것이 국가들의 운명을 또 가늠하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예술적인 그림 안에도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림의 얼굴이 되게 사실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그림은 최초로 르네상스인의 얼굴을 그린 조상이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두 사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당대의 상황 그리고 당대의 어떤 국가들 사이의 갈등,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이 30세가 조금 넘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막 그랬으니까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가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림이죠. 근대 이후와 근대 이전으로 나누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대 이전의 그림은 굉장히 다 알쏭달쏭합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그림은 기록으로 영구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이 뒤집어지면
화가 본인에게 어떤 그 그림들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함축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숨기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명확하게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를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이 그 사파에서 그리스도 순환과 적그리스도에서 이 왼편에 지금 예수가 그 성전에 들어온 장사치들을 재칙으로 때려서 내쫓고 있고 오른편에 적그리스도, 지금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묘사했냐면 돈을 모으고 있는 교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노골적이죠. 우리 편이 개신교이고 적은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라나흐가 그린 예를 들면 이런 그림,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든 유디트라는 그림인데 항상 잘린 목을 그린 그림을 보면 목이 잘렸는데 살아있어요. 오, 눈이 너무 리얼해요. 예, 목이 잘린 단면도 굉장히 리얼하죠. 독일인다운 어떤 묘사에 대한 그런 정확함이 느껴지는 그림인데 네. 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든 유디트가 구약 성서 외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유대민족을 쳐들어와서 유대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름다운 젊은 과부 유디트가 그날 밤에 아시리아 장수 홀로페르네스의 막사에 들어가서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는 듯 하다가 목을 쳐버려요. 미인계로. 네. 그래서 장수를 잃은 아시리아 군대가 흩어지고 유대민족은 위기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성서 외경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든 유디트를 그 주제 자체는 그래서 화가들이 많이 그린 주제인데 지금 크라나흐는 유디트의 모습을 이 1500년대 당시 독일 귀족 처녀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벌어진 그대로 그림의 시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크라나흐 당대의 여성을 그렸잖아요. 의상 자체가 이 1500년대의 독일 여성이 입었음직한 의상입니다. 결국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목을 쳐야 되는 홀로페르네스는 바로 카톨릭과 교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황의 목을 쳐서 우리 개신교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린 목도 아직 살아있는 남자의 얼굴도 그다음에 여성의 모습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사실 우리가 유럽의 미술관에서 많이 봤음직한 그림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시대적 정치적 배경을 모르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죠. 네. 근데 이런 그림을 굳이 그 당시에 그렸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1530년이면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해서 전 유럽이 가톨릭 개신교 양편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맹렬하게 이제 싸우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피테르 브리얼이 그린 바벨탑이라는 그림에서 이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인데 이 바벨탑의 외양을 뭐랑 비슷하게 그렸냐면 로마의 콜로세움과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무너지는 바벨탑의 도시는 로마다. 이것도 카톨릭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바벨탑이 무너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현재 있는 로마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1500년대 그려진 그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이유는 그 당시 유럽이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는 정치랑 다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하나였죠. 종교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에 찬성하면서 카톨릭에 남아 있었던 미켈란젤로의 고뇌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미켈란젤로가 거의 마지막으로 그린 회화가 이 베드로의 십자가형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어디다 그렸냐면 교황궁의 벽에다 그렸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거꾸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림은 마치 악몽의 한 장면 같아요. 황량한 들판과 먹구름과 그렇네요. 사람들은 모두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잖아요. 어두침침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선명한 눈빛을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세워지고 있는 십자가에서 힘겹게 몸을 돌려서 누군가를 날카로운 눈길로 네. 뚫어질 것 같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교황궁의 벽에 그려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후계자인 교황일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거를 어디다 그렸다고요? 교황궁의 벽에다. 벽화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기계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45년, 49년 저 때면 미켈란젤로가 얼추 몇 살 때인 거예요? 1475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대 초반. 저 때는 좀 대놓고 아마 교황들이 그런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요? 어디서 건방지게 이런 그림을 그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는 오만해지고 무지해지지 않습니까? 별 뜻이 없었다고 생각을 네. 그냥 했겠군요. 늘 그리던 대로 그렸다. 만약 교황이 이 그림을 보고 대노했다면 그림이 남아있지 않겠죠. 프레스코하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그냥 벽을 이렇게 덮어버렸을 겁니다. 배치를 해버렸을 겁니다. 그런 많은 종교개혁의 어떤 와중에 혼란의 와중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 종교 재판에 끌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을 담고 있는 그림이 전 유럽에서 그려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종교 재판이 가장 많았던 곳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엘 그레코가 그린 요한계시록 중 5번째 봉인 이런 그림은 딱 봐도 이제는 명백히 거의 악몽이죠. 악몽. 요한이 그 5번째 봉인이 열리는 순간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 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 이게 지금 무릎을 꿇은 모습이거든요. 이제 비례 같은 것을 이제 화가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례는 아예 무시하고 마치 떡처럼 이렇게 길게. 되게 기괴해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허옇게 그린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영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 역시 어떤 악몽같이 보이는데 그렇네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만큼 불안했다. 결국은 시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불안,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화가들은 그림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자기가 종교 재판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 재판에 끌려간 화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 때 당시에도 저 예술 특히 이제 미켈란젤로 같이 뭐랄까요 네임드 레전드 그런 화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약간 반체제적인 반종교적인 이런 그림이나 내가 약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처벌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은 공고한 신분 체제였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기술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교황의 예술가였기 때문에 교황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미켈란젤로 얘기 중에 좋아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30대 천지창조를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걸 보고 마음에 든다 잘 그렸는데 금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싫다 이걸로 충분하다 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한 번 거절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당시로는 사람들로는 감히 엄두를 못 낸 일이었을 거예요. 센세이셔널. 예. 그런데 교황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뭐 네 말대로 충분하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으니 금칠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도 착하네. 두 번이나 그렇게 물어봐주고. 율리우스 2세는 뭔가 그 무서운 교황이었지만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적인 기질을 좀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시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그 교황의 물음에 이분들은 원래 초라한 분들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백이 있었다고는 하나 종교개혁의 와중에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영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1527년에 또 신성로마 제국군이 로마를 침공해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런 한마디로 내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해도
권력자, 군주나 교황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헨리 8세 보시면 자기 와이프도 죽이잖아요. 와이프도 둘이나 죽였잖아요. 그렇네. 예, 뭐 의회라던가 민주주의라던가 어떤 그 민중의 목소리가 권력자에게 가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든 자신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담으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예술가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으려고 했다는 거죠. 화가들은 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하는 주체는 뭐 교회든 군주든 귀족이든 당대에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체제를 화가가 그림이나 뭐 조각을 통해서 쇼오프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사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내가 굉장히 훌륭한 군주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화가는 그런 군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존재일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영정조 시대의 김홍도라고 생각해보면 아무리 대단한 화가라고 해도 그냥 한 명의 장인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에 예술가들이 군주나 교회나 귀족에게 고용돼 있을 때 그려지는 그림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화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가, 진짜로 화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아주 옛날부터 1330년대에 그려진 그림을 제가 시에나 공국에서, 지금의 이탈리아 공국에서 그려진 벽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때 시에나 공국의 이제 그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로렌제티 형제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했나 하면 좋은 정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림이 약간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13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 좋은 정부가 다스리는 곳은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막 거리를 활발하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상점에서 막 거래가 벌어지고 있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도시는 성벽으로 안전하게 방어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석공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9명의 여성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9명의 여성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정부의 알레고리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건물이 지어지거나 상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벽으로 방어되는 것처럼 치안이 안전하며, 그리고 9명의 여성이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유희나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화가가 1330년대 이 그림을 그렸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330년대에 이미 위정자들은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생산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치안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유희나 여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300년대에도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직관적으로 이야기예요. 그걸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 그림을 그렸다. 이게 시에나의 그 일종의 시의 대회의장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나의 위정자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좋은 정부를 만들고 있다. 군주들은 이런 그림을 원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언가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해온 업적과 지금 잘하고 있는 잘하고 걸 있다. 프로모션할 용도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영화나 TV나 신문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진도 없었고. 그러니까 유일한 비주얼 이미지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자기의 일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한 명이 바로크 시대의 루벤스예요. 루벤스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평화의 알레고리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분신 아테나가 전쟁의 신 마르스를 막 뒤로 밀어서 여지없이 막 뒤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여신이 가운데 있고, 지금 평화의 여신에게로 사람들이 막 약간 피난민스러워 보이는 아이들이 막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닥에 보면 이게 막 고양이처럼 뒹굴고 있는 친구가 표범이에요. 네, 그렇게 한마디로 평화의 신이 다스리는 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지금 평화의 신의 가슴에서 이렇게 젖을 짜고 있는 것은 많은 먹을 것들이 생산되고 이런 맹수들조차도 평화롭게 놀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당대 1600년대 군주들이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루벤스라는 화가가 인기가 높았던 것이죠. 이런 그림들도 우리가 유럽의 미술관에서 휙휙 지나가는 그림이지만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메시지는 군주편의 메시지죠. 왜냐하면 시민의 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전제군주, 절대군주들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군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군주의 최고봉이 바로 루이 14세이지 않습니까? 지금 루이 14세가 60이 넘어서 그린 조상을 보면 이 60이 넘었는데 7cm 정도의 하의를 신고 타이즈 입고 머리에 엄청난 무게의 가발을 쓰고 지금 이 입고 있는 옷이 담요가 아니라 진짜로 망토거든요. 네. 담비 수십 마리를 희생시켰을 담비털을 댄 이 지금 푸른색의 금색 백합 문양, 이것이 프랑스의 상징, 왕실의 상징입니다. 장대한 모습으로 초상을 그렸고 여기에 이렇게 붉은 휘장이 젖어서 딱 보는 순간 와, 하늘이 내린 군주로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려진 조상입니다. 휘황찬란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셀럽의 역할도 함께 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아하. 나는 하늘이 내린 군주다. 그러니까 니네는 나한테 복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트앤라이프에서 정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아는 그림도 있었고 모르는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그리고 기술들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과 그런 뭐랄까요 사회 뭐 상황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더 이야기가 많이 남아서 그 얘기는 저희가 2부, 뭐 3부를 통해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교수님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트앤라이프 그리고 예술과 정치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전원경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렌체가 정말로 원했던 젊고 강건하며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다비드의 모습은 미켈란젤로라는 희대의 천재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명상을 하듯이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인데 놀랍게도 이 다비드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다비드는 이렇게 찌푸리고 있습니다. 찌푸리고 있는 얼굴이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는 왜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한 얼굴로 변하는 것일까? 굳이 이렇게 찌푸린 얼굴로 다비드의 얼굴을 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천재 미켈란젤로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조각하기 전에 이미 24살에 만든 조각이 바로 전원경 교수와 함께 예술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온몸으로 예술을 느껴보고 싶다면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슈퍼 얼리버드가 마감되기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